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갑신정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70년대에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약화되었고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통상개화론이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양 문물의 수용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을 때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충격이 일본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고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후에 조선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서양 국가들과도 교류를 해 나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개항과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별기군을 만드는 등 1880년대에 조선은 본격적인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임오군란과 같은 충격적인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였어요. 그죠? 또한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는 위정척사 운동과 같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죠. 그죠? 자, 그러면서 개화 정책의 속도가 빨라지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임오군란이라는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나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청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청의 간섭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오군란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더더욱 근대화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 간의 대립도 점차 격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배운 기억나시나요? 네, 이번 시간에 임오군란 이후에 더욱더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개화파 내부의 급진파와 온건파라는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급진개화파에 의해서 일어났던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에서의 근대화를 주도해왔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개화파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근대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끌어갔다라는 점에서 이들을 원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근대적 세력인 개화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내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자면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둘러싸고 의견의 차이가 크게 났느냐? 조선의 근대화를 어떤 속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고요. 두 번째, 청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외교적인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같은 사람은 조선의 근대화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급진개화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대화가 어느 나라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일본처럼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어떠한 원칙 하에 진행되었던 근대적 개혁이었나요? 혹시 배운 기억 나나요? 문명 개화론이라 그랬어, 그지?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법과 제도, 사회의 모습, 심지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까지도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문명개화론이었고 그 문명개화론의 주장에 따라서 일본은 전면적인 근대화가 시도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들 급진개화파의 경우에는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와 사상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병자호란 이후에 몇백 년 넘게 이어져 왔었던 청과 조선의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관계의 경우에는 이 얼마나 전근대적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전근대적인 청나라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입헌군주제, 왕이 있다 하더라도 왕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헌법에 입각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입헌군주제와 같은 근대적인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들 급진개화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에 비해서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같은 사람들은 온건계합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근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었느냐? 청나라의 양무운동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어떠한 원칙,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글자로? 중체서용이라고 했어, 그지?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거를 살짝 다른 말로는 동도서기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동도, 우리가 가는 길은 동양의 길이야. 하지만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동도서기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유교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왔어.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만약에 전면적으로 근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 하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넘게 살아왔던 유교적인 질서로부터 하루아침에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무엇부터? 서양의 과학기술부터 먼저 받아들이면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바꿔나가자라는 입장이 온건계합파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나라의 힘이 강하고 우리나라에 깊숙하게 개입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벗어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청나라가 개입해 있는 이 상황은 청으로부터 우리가 간접적이지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청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온건계합파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급진계합파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온건계합파의 경우에는 좀 더 현실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언제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모군란 이후에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근대화의 속도가 빨라졌어, 느려졌어? 느려졌어, 그지? 청나라의 영역이 강해졌어, 약해졌어? 강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급진계합파의 경우에는 이러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근대적 개혁이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이 되는 것이 영영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온건파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근대적 개혁과 청나라의 관계에 입장에 임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이들의 차이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1880년대부터 쭉 이어왔던 조선의 근대화 정책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서양의 근대적 문물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많은 해외 시찰단을 외국에 보냈어요. 그죠? 그 사람들 갔다 오는데 전부 다 돈 들어가. 그 돈 어디서 나올까? 사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또한 개항 이후에 개항장을 만든다든지 혹은 별기군 같은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거나 혹은 근대적인 새로운 시설 같은 거 만드는 거 전부 다 돈 들어갈 일들이 무지무지 많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조선은 자신 있게 근대적 정책을 추진해 나갔지만은 곧 이어서 돈이 부족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맞닥뜨려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나라에 돈이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선 정부는 청나라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파견하였던 외교 고문이 멜렌도르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당오전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려 하였습니다. 자, 당오전 어디서 이름 비슷한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당백전 들어봤죠, 그죠? 당백전이 무엇이었어? 조선에서는 뭘 돈으로 쓰고 있었나요? 구리를 돈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죠. 그죠? 그게 바로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려고 했어. 돈을 많이 찍어내기 위해서는 구리가 많이 필요한데 구리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적은 양의 구리를 써놓고서는 거기에다가 가치를 100배로 높인, 액면가를 100배로 높인 당백전이라고 하는 걸 발행하였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배운 기억나나요?
네, 이 당오전의 경우에는 똑같이 적은 양의 구리를 썼으면서도 상평통보보다 5배 높은 액면가를 적은 돈이 바로 당오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양의 돈을 찍어내기는 어려우니까 당 100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5전 정도 되는 돈을 찍어내서 일단은 나라의 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멜렌도르프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급진개화파 김옥균 같은 사람을 대놓고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을 했느냐? 자, 실제로 당백전 발행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화폐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이 풀리게 되면서 엄청난 물가 인상이 급등이 일어났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위조화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선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잖아요. 당 오전도 비록 100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돈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죠? 이거 보나마나 당백전 때 같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서 당오전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의 돈이 부족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김옥균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일본에서 돈을 빌려오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외국에서 빌려오는 돈을 가지고 차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옥균은 이 재정 부족 문제를 일본에서의 차관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신 있게 주장을 했어요.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자, 이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었던 고종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둘 다 해봐. 잘 되면 좋지 뭐 라는 거였어요. 뭐가 성공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봐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당오전도 발행이 되었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문제는 당시에 일본 정부도 돈이 없었어. 조선에 돈을 빌려줄 여유도 능력도 생각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김옥균은 돈 빌려올 수 있다. 자신있게 큰소리 빵빵 쳐놓고서는 일본에 갔다가 한 푼도 빌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후에 조선 정부 내에서 김옥균 같은 개화파, 급진 개화파들의 말이 더 잘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안 먹히죠, 그죠? 이후에 고종은 김옥균의 말을 다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는 이러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개혁 또한 청으로부터의 완벽한 독립 영영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884년에 베트남에서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청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조선과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죠? 배운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해요. 이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하려 하였거든요. 결국 베트남에서 프랑스와 청나라가 누가 베트남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청프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청나라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서 군사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때 조선에 보냈던 청나라 군대의 절반 3,000명 보냈잖아요. 1,500명을 조선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모군란으로 들어왔던 청나라 군대의 절반이 베트남으로 철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조선에 머무르고 있는 청나라 군대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청나라를 극복하기 위한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나요? 조선이 극복해야 될 혹은 일본이 극복해야 될 청나라의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선에 와 있었던 일본의 외교관, 일본 공사 다케조의 경우에는 이게 기회라고 본 겁니다. 청나라가 청프전쟁에 빠져서 정신이 없을 때, 그래서 조선에 머무르고 있는 청나라 군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야말로 청나라를 몰아낼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평소 청나라를 몰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김옥균 찾아가는 것이죠. 이때가 기회야. 너네 이때 움직여야 돼. 우리가 돈이랑 군사력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때 한번 사고 쳐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김옥균의 입장에서도 가만 보니까 이때야말로 청나라를 몰아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급진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게서 일본 공사로부터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고 이를 계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김옥균과 급진개합파가 D-Day로 결정한 제번 날은 언제였냐면은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이었습니다.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1880년대 조선은 근대적 개혁의 과정에서 우리도 근대적인 우편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체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문을 여는 날, 그게 우정총국의 개국하는 날이었고요. 보통 이런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뭐 하나요? 높으신 분들 모여서 파티도 열고 테이프도 자르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우체국이 오픈하는 기념 행사 날이 바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급진개합파 입장에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우리와 근대적 개혁의 방향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모두 다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원래는 개국 축하연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사람들을 멘붕에 빠지게 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준비했던 폭탄이 불발해요.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불을 지르고요. 사람들이 불이야 라는 소리에 정신없어서 혼란에 빠졌을 때 이들은 준비해왔던 정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들은 일본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창덕궁으로 갑니다. 당시 창덕궁에는 왕과 왕비, 고종과 명성황후가 자고 있었거든요. 달려가서 정변이 일어났다라고 알립니다. 깜짝 놀라죠. 왜냐면 2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모군란이 있었잖아, 그지? 또다시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종과 왕비 민씨는 깜짝 놀랐던 것이죠. 사실 이 정변은 누가 일으킨 것이었나요? 급진개합파들이 일으킨 것이었지만 청나라 군대와 그들을 돕는 자들이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고종과 왕비 민씨를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옮깁니다. 경우궁은 궁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조그마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창덕궁에서 왕과 왕비를 경우궁으로 옮겼느냐? 사실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합파의 경우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덕궁 같은 넓은 땅은, 넓은 건물은 자기들이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야.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는 걸 막기도 어렵고 왕과 왕비를 감시하기도 어려운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경우궁으로 옮기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가둬놓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둘씩 실행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의 교재하고 순서가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이 달라져서 파워포인트 여기 화면의 내용을 바꿔놨는데 여러분의 교재 내용을 바꾸지 못했네요. 알아서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반대파들을 죄다 죽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왕과 왕비를 경우궁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고종의 명을 위장을 해서 자기들이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반대 세력들, 온건개합파라든지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보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우궁으로 불러들였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객이 그들을 제거하였다라고 해요. 이해가 되나요? 네, 급진개합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을 해서 정변을 일으켰다. 왕과 왕비를 경우궁으로 옮겨놓고 경우궁으로 자신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자리에서 살해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정부,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날 자신들이 이러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였는데 그게 총 1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14개조 개혁정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대화를 누구처럼 하고 싶었구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하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주요 인물들의 사진입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이 사람 이름 뭐였지? 이 사람 이름 아무튼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주요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딱 보기에도 급진개합파처럼 보이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 어떤 거를 보면 좀 급진개합파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맞아. 일단 이 사람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양복 입고 있네요. 그죠? 한복이 아니라 양복 입고 있네요. 머리도 어때요?
전부 다 서양식으로 짧게 잘랐어요. 그죠? 그리고 맞아요. 이 포즈 뭐냐면은 나폴레옹 포즈라고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평소에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단추하고 단추 사이에 손을 이렇게 놓고서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이런 자세로 많이 서 있었거든. 그래서 나폴레옹 초상화 보면 이러고 있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가장 핫했던 사진 찍을 때 포즈입니다. 사진 찍을 때 요즘에 뭐 이렇게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당시에 사진 찍을 때 가장 유행했던 자세가 요거였거든요. 급진 개합하다 당시에 유행에 민감한 이런 자세로 사진을 찍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14개조 개혁정강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번,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고 청해 조공의 허례는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공의 허례는 폐지한다. 지금까지 조선과 청나라가 맺어왔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청과의 사대 관계를 폐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민,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신분제의 폐지를 뜻하는 것이죠. 그죠? 일본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신분제를 폐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인민이 평등한 신분제가 사라진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13번 대신과 참차는 매일 궁궐 내 의정소에서 회의를 하고 국왕에게 아뢰어 정령을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대충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나라의 중요한 일은 국왕이 결정한다는 것 같아요. 대신과 참찬이 결정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과 참찬이 회의에서 결정하고 왕한테는 뭐만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치의 주도권을 왕이 아니라 고위 관료들이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각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모인 집단을 일컬어 내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고 다만 왕에게는 그것을 보고만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내각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일본도 이런 식으로 정치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도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권을 제한을 하고 입헌 군주제와 같은 근대적 정치제도의 도입을 선언한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3번 지조법을 개혁하고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여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근대적인 세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선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번 해산 공국을 혁파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산 공국이란 무엇인가 봤더니 보부상 관할 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부상이 뭔가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지방 곳곳에 5일마다 한 번 열리는 시장들, 장시들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장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팔 물건을 어깨에 짊어지거나 나귀에 싣고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부상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배운 기억나나요? 이들은 사실 굉장히 조직력이 뛰어난 상인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디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때 어떤 이익이 나올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야 됐기 때문에 보부상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는 상인 집단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병인 양요 때 이 보부상들의 조직력을 이용을 해서 프랑스군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보부상을 통해서 잘 전달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부상들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으니까 흥선대원군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포상으로 무엇을 해주느냐? 보부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보부상들의 경제활동을 상업활동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해줘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도 계속 보부상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정부는 보부상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이런 관계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보부상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 거야. 걔들이랑 경쟁하기가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조선 정부는 보부청보다 더 강하게 보부상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관청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게 바로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급진 개화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부가 특정한 상인 집단들을 보호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조선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상 공국을 혁파한다 같은 이런 내용들이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 정강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요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독립협회라고 하는 걸 배울 거고요. 그때 한국협회라는 단체가 나오는데 한국협회로도 이어지는 개념이니까 일단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하고 그 밖의 재정관청을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조가 뭔가요? 호조? 호텔 조시간이고 호조. 인구 체크하는데. 비슷합니다. 네, 맞아요. 조선은 의정부 6조 체제였어요. 그지? 6조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이호, 예병, 형, 공조라고 해서 여러 나라의 일을 6개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곳들이었죠. 그죠? 그 가운데 호조는 세금 걷고 사용하는 곳입니다. 나라의 돈 관리를 하는 곳이 호조였어요. 그런데 조선 역사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진행되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세금을 걷고 사용하는 추가적인 관청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돈 관리를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세금을 걷고 사용하다 보니까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여기저기서 돈을 쓰다 보니까 중간에 빼돌리기도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돈 관리를 나라에서는 오직 딱 한 군데 호주에서만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재정의 일원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 쭉 살펴보니까 급진개혁파는 어떤 걸 하고 싶었구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전면적인 정치적인 개혁을 포함한 근대적 개혁을 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우리 앞으로 무수히 많은 새로운 근대적 개혁 시도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각각의 개혁 내용들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몇 개씩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어떤 개혁 시도였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호조에서 일어나 해상공국의 혁파, 그 다음에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 폐지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갑신정변이구나 라는 거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앞으로 나오는 다른 개혁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청나라 군대의 절반이 베트남으로 갔다는 거지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청나라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급진개혁파가 우리를 몰아내려고 정변을 일으켰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간파합니다. 그래서 남은 1500명의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개화당 정부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급진개혁파는 누구를 믿고 이를 일으켰나요?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믿고 이 일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급진개혁파에게 군사적 지원을 약속해 준 것은 일본 공사였어.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급진개혁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해 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청나라는 청푸전쟁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고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급진개혁파에게 군사적 지원을 약속해 줬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와 전투라도 벌인다라고 한다면 일본 공사의 경우에는 정부의 허락도 없이 청나라랑 싸운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던 일본군은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경비병력이었다고 기껏해봐야 15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따라서 청나라 군대 1500명의 공격을 일본군의 능력으로 막아내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급진개혁파들은 일본 공사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을 믿고 일을 저질렀는데 정작 청나라 군대가 공격해 오자 상황이 불리하다라고 판단했던 일본 공사는 일본군의 철수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명 되지 않는 급진개혁파들만 남겨진 거예요. 자, 당연히 이들만의 힘으로 청나라 군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결국 이들은 권력의 장악을 시도한 지 3일 만에 일본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니 그렇게 갑신정변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1천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았던 서울의 시민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부추김에 의해서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노는 누구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한 서울의 시민들이 일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일본 공사관이 시민들의 습격을 받아서 불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은 조선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불탄 공사관 다시 지을 비용과 이 과정에서 죽거나 다친 일본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고종에게 요구를 합니다. 고종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 애당초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야? 애당초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들이 습격을 받은 이유가 뭐야? 애당초 일본이 그죠 급진개화파를 부추겨가지고 이런 일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너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 책임이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이거 책임지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거 도저히 배상하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거부를 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는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없다. 사실 뭐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게 맞긴 하죠. 발뺌을 했고요. 곧바로 군대를 보냅니다. 2개 대대의 병력과 7척의 군함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군사적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고종에게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이죠. 결국 고종의 경우에는 그들의 잘못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에게 돈을 물어주는 한성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본인의 사망에 대한 피해 보상금, 배상금과 더불어서 일본 공사관을 다시 지을 공사관 신축비를 일본에게 지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일본은 청나라에 가서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약을 맺습니다. 청나라 천진, 텐진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텐진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일본에서 청나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에게도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는 봤나요? 누구한테 총 맞아 죽죠?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일본에 의한 조선의 식민 지배를 앞당긴 나쁜 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물론 아예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 이토 히로부미의 경우에는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인물 가운데 하나로 일본 내에서는 꽤나 유능했던 관료로 인정받았던 사람이기는 해요. 자, 아무튼 이토 히로부미가 청나라에 가서 무엇을 제안하느냐? 지금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때문에 조선에서 청나라, 일본의 양쪽의 군대가 충돌할 뻔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 사이좋게 조선에서 양쪽 나라의 군대 모두 철수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청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일본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아도 관계없었습니다만은 받아들여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 이미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친일적 성향의 급진개화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조선에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청나라랑 가까운 친청적인 관료들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청나라는 다시 한번 민씨 정권을 구해줬잖아요. 그죠?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요구 들어준다고 한들 우리가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양쪽 모두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요. 만약에 조선에 군대를 보낼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미리 사전에 알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조약이 바로 1885년에 맺어진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조약은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에게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동등한 권리, 동등한 파병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조약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갑신정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인 개혁 시도가 필요했을까요? 사실 필요했었죠. 이모군란 보세요.
왜 99년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13개월치나 월급을 못 받았어? 조선의 정치가 썩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조선의 근대적인 개혁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 분야를 포함한 개혁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은 그것을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시도를 소수의 지식인들밖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관료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급진개혁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왜 근대적인 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지 대다수의 관료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관료들과 백성들과 함께 이러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청나라 군대 1500명이 공격에 온다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었을 거야. 그지?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힘을 빌린 거예요? 대다수의 관료나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을 얻은 거예요? 일본에게 의지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본이 발을 빼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일본에게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만 의존했던 것이 이 급진적 개혁이 시도되었던 것에 급진적 개혁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급진개혁파들 가운데 갑신정변에 동참했다가 실패해서 외국으로 간 사람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조선에 대한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근대적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민중계몽운동이 전개되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또다시 조선의 민씨 정권을 청나라가 구해줬습니다. 그죠? 그들의 보호하에 민씨 정권은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하는 것을 민씨 정권을 더욱더 거절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해지고 내정 가습도 역시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은 더더욱 격해지게 되었던 것이고 다음 시간에 배울 청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다 봤네요. 1880년대 조선 정부의 점진적인 근대적 개혁 시도를 보았고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라는 급진적인 개혁 시도도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죠? 둘 다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네요. 그럼 도대체 조선에는 어떠한 근대적 개혁이 필요했을까? 사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급진적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걸 보면은 급진적 개혁이 조선에 필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정치 제도에 대한 개혁을 포함한 내용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요? 그죠? 현실적으로 당시 조선이 과연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할 만한 상황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히 바꾸어 나가는 점진적 개혁이 조선에 필요한 개혁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 그지? 현실적으로 외세의 침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조선은 빠른 근대적 개혁이 필요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도대체 조선은 어떠한 근대적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비록 이미 끝난 이야기지만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름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보는 건 중요한 역사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논술형 수행평가 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거기 주제 가운데 하나로 요것도 들어가 있는데 한번 자신이 좋은 답안이 있겠다. 요렇게 얘기했으면은 좋겠다 싶으면 요거를 주제로 골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수행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 있으면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자, 한편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고종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청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졌어요.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위안스카이는 마치 자신의 고종이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자, 당시 러시아의 경우에는 무엇을 제일 갖고 싶어 했느냐?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어 해서 러시아는 워낙 추운 나라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항구가 얼어가지고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남쪽에 있는 항구를 얻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부동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종은 러시아에게 원산만 일대를 항구로 제공을 하고 러시아로부터 군사교관을 파견받아서 청나라를 견제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다만 청나라가 알면 당연히 못하게 할 거니까 비밀리에 러시아랑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은 청나라가 꽉 잡고 있었어요. 꽉 잡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청나라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조선이 러시아랑 비밀리에 협약을 맺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견제하는 일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다만 러시아에게 얼지 않는 항구를 제공하려 하였다라는 사실이, 소문이 누구 귀에 들어가게 되느냐? 영국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당시 전 세계의 바다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는 영국이었고, 영국은 러시아 같은 나라가 바다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계 곳곳에서 견제를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조선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하였다고? 안 되겠다. 우리 그거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85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영국이 제주도하고 여수, 전라남도 여수 사이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꽤 큰 섬이 있어요. 거문도를 점령하는 일을 벌였으니 그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조선은 갑자기 영국이 우리나라의 섬을 하나를 점령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요. 청나라도 지금 우리가 조선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영국 같은 나라가 끼어드는 거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잽싸게 러시아한테 가서 너 조선에 진출하지 않을 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라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요. 곧바로 영국한테 가서 얘들아, 러시아가 조선으로 내려올 생각 없대.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그만 좀 물러나 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러시아에게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 영국군이 거문도에서 22개월 만에 철수하도록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갑신정변을 전후로 해서 조선에서 어떤 나라들이 충돌할 뻔했나요? 청나라, 일본, 영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조선 땅에서 충돌할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조선이 어느 나라 편도 들지 않는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같은 중립파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독일 외교관이었던 부들러 같은 사람은 조선이 스위스처럼 스스로를 지킨 능력을 바탕으로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 유학파였던 유길중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벨기에처럼 강대국의 합의에 의해서 조선이 중립국으로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조선이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긴장감이 어떻게 되고 있었다? 높아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한편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조선을 청나라를 견제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끝난 고종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결국 우리 스스로 청나라의 힘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내무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청나라의 세력을 끌어들이고 청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조선의 권력을 장악한 이들을 어떻게든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해서 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군사, 외교, 산업 등등의 분야에서 근대화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리 청나라에 지배받는 나라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의 조선공사관, 오늘날로 치자면 대사관이죠. 조선공사관을 만들어서 국가 대 국가로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만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조선에 미친 청나라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그런 청나라를 이용해서 조선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이런 내부적인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종의 시도는 성공하기 매우 어려웠고 큰 성과 없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에 이어서 갑신정변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조선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청나라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쩝쩝쩝. 네, 고마워요.